유명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겠습니다.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제3부 격으로 편집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간체 형식의 소설인데 이 베르테르가 친구인 빌헬름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소설이죠. 1774년에 출판되었다가 다음해인 1775년에 판금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1부 1771년 5월 4일 생각났을 때 훌쩍 떠나버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네, 친구야. 사람의 마음이란 어쩌면 이렇게도 야릇한 것일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여 헤어져 있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한 자네 곁을 떠나와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말일세? 물론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까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 같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운명이란 놈이 특별히 골라낸 것 같기도 하군. 물론 자네와의 일은 예외야. 레오노라에겐 정말 안 됐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닐세. 레오노라의 누이 동생의 특이한 매력에 내가 기분 좋게 끌리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도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므로 난들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일세. 그렇다고 해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내가 그 아가씨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실은 나 자신이 순진한 그 아가씨의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나 태도를 여러 사람과 더불어 놀려댔으니 말이야. 그뿐인가? 아니야. 인간이란 자기가 자기를 가책할 수 있으니 묘한 존재로군. 난 말이야. 자네에게 약속하지. 나 자신을 개선할 생각이네. 운명이 우리에게 짊어지은 작은 불행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되씹을 생각은 없네. 현재는 현재의 것으로 즐기며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잊어버리겠네. 확실히 자네 말이 맞아. 만약 인간이 한데 인간이란 것은 왜 이처럼 생겨먹은 것일까? 그 인간이 지나간 불행의 기억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환기하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일세. 부탁받은 그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잘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로 알려드리겠노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게. 미안하이. 숙모님도 만났는데 소문에 들은 바와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야. 지나치게 활발하고 성격이 과격할 뿐이지. 사람은 매우 좋아. 여기에 남아있는 유산 분배 문제에 관해서 어머니가 불평하시더라도 숙모님께 여쭈었지. 그러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조건 따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앞에 든 사정을 알아준다면 전부 내주시겠다고. 우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아니야.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 어쨌든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전해주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나 여보게, 이번의 이 사사로운 사건으로도 역시 그렇게 생각되지만 업무나 악의보다도 오해나 게으름 쪽이 훨씬 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같더군. 적어도 앞의 두 가지 쪽은 확실히 드물어. 어쨌든 난 이곳에 온 후로 잘 지내고 있네. 낙원과도 같은 이 멋진 고장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엔 더 없는 청량제 구실을 해주고 있다네. 더욱이 봄이란 계절이 설레이는 나의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고 있다네. 나무란 나무, 울타리란 울타리에는 꽃이 만발이야. 차라리 풍뎅이가 되고 싶네. 그래서 향기로 가득 찬 바다를 헤엄치고 몸에 이로운 양분을 마음껏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리 그 자체는 쾌적하지 못하나 주변의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작고하신 저 폰 M 백작도 이 고장의 한 언덕에 정원을 만들 생각이 나졌을 거야. 정말 몇 개의 언덕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대단히 기분 좋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뜰은 간소한 것이지만 한 걸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정원을 설계한 사람이 단순히 직업적인 정원사가 아니라 이곳에서 스스로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던 풍요로운 선비였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지. 후락한 정자에 앉아서 나는 그 고인 때문에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네.
이 후라칸이라고 하는 낡고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지난날 그가 좋아하던 장소인데 지금은 내 마음에 드는 장소이기도 하지. 머지않아 난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낯을 익힌 지 2, 3일밖에 안 되는 이곳 정원사는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며 나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 5월 10일. 요즘의 청명한 날씨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네. 매일 아침 나는 감미로운 봄 날씨를 마음껏 음미하고 있네. 나는 혼자서 마치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이 고장의 생활을 즐기고 있네. 나는 정말 더할 수 없이 행복하다네. 그야말로 평온 무사하게 살고 있다는 감정에 푹 젖어 있지.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한 획의 선조차도 지금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순간만큼 훌륭한 화가였던 적은 없었네. 주위의 아름다운 골짜기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한낮에도 어둑한 숲 위에 태양이 높이 걸려 있는데 그 속의 성전에는 불과 몇 가닥의 광선이 신성한 숲의 어둠 속에 가만히 스며들지. 그럴 때면 나는 졸졸대며 흐르는 시냇물 옆 풀밭에 몸을 누이고 대지에 바싹 들어누운 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풀잎에 눈길을 준다네. 그러면 풀포기 사이에 전개되는 미세한 세계의 움직임, 온갖 곤충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가슴 가득히 느낀다네. 당신의 모습을 담게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의 존재, 우리를 영원한 기쁨 속에 조용히 지탱해 주시는 조물주의 숨결을 느낀다네.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두 눈에 이슬이 맺혀 주위의 모든 사물과 푸른 하늘이 온통 내 영혼 속에 마치 연인의 모습처럼 스며드는 것일세. 그런 때는 가슴이 꽉 메어서 이런 생각을 하네. 아, 이처럼 따뜻이 내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도화지 위에 옮길 수 있다면, 그리고 마치 나 자신의 영혼이 무한하신 신의 거울이나 되듯 그것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말일세. 이해해 주겠나? 하지만 난 안 돼. 이 장엄한 현상의 힘에 기가 꺾여버리고 마는 걸세. 5월 22일. 이 땅에는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요정이 떠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따뜻하고 멋진 상상력이 잠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위의 모든 것이 마치 낙원처럼 보이네. 거리를 벗어나면 바로 그곳에 샘터 하나가 있네. 나는 마치 멜루지네와 이 멜루지네는 프랑스 전설에 나오는 물의 요정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되어 어떤 백작과 결혼했지만 물을 잊지 못해 샘물로 되돌아와서는 본래의 인의 모습으로 되어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이름입니다. 나는 마치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이 샘물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네. 작은 언덕을 내려가면 하나의 동굴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약 20계단쯤 내려가면 거기 첩첩이 쌓인 바위 틈바구니에서 더없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네. 샘 위쪽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돌담이며 그 둘레를 에워싸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키 큰 나무들, 그것들에 의해 조성된 상쾌한 분위기, 이러한 것들에게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엄숙하게 만드는 요소가 깃들어 있다네. 1시간쯤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일과가 되고 말았어. 그 샘터에는 마을에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작업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옛날에는 공주도 물을 기르러 샘터에 왔다지 않는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아득한 옛날 부족사회 시대에도 이런 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샘가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결혼 신청도 했던 거야. 그러므로 분수나 샘터 주위에는 언제나 자비로운 정령들이 살고 있었다네. 그런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는 무더운 여름날의 여행을 마치고 샘물의 시원함에 의해서 마음이 상큼해지는 맛을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걸세. 5월 13일. 내 장서를 보내주겠다고 물어봤는데 친구여, 제발 그 일만은 말아주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지도받거나 격려받거나 공부하라는 재촉을 받는 건 이젠 딱 질색이야. 끓어오르는 이 마음 하나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니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자장가인데 나는 그것을 우리의 호메로스,
이 호메로스는 기원전 7세기경의 그리스의 음유 시인입니다. 스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썼던 분이죠. 나는 그것을 우리의 호메로스 가운데서 숱하게 찾아냈다네. 실제로 나는 곧잘 끓어오르는 피를 자장가로 재운다네. 자네도 내 심장만큼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것을 본 일은 없을 거야. 아니야, 이런 걸 자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나라는 사내가 고민해서 방종한 공상으로, 이 방종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놀아먹음이라는 단어죠. 방종한 공상으로 감미로운 우울에서 파멸적인 격정으로 옮기는 것을 신물이 날 만큼 많이 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병난 아이처럼 다루고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단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게.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5월 15일 벌써 낯이 익은 사람이 생겼다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모두들 나를 좋아한다네. 특히 아이들이 그래. 맨 처음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허물없이 여러 가지를 물으니 그 중에는 내가 자기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매우 퉁명스럽게 대하더군. 하지만 난 그 정도 일로 물러서진 않았어. 지금까지 몇 번인가 느낀 일이지만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꼈네. 즉 다소 신분이 높은 자들은 서민들과 가까이 지내면 위험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언제나 서민들을 멀리하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 가까이 하면 손해라도 입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가 하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오만함을 한층 강하게 느끼게 하려는 심사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이는 되지 못한 녀석이나 성질이 고약한 장난꾼도 있지. 물론 우리는 평등하지 않으며 평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존경받기 위해 하층계급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는 것이 무서워서 적에게 등을 보이는 비겁한 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네. 일전에 샘터에 갔다가 젊은 하녀 한 사람이 물통을 맨 아랫단에 놓고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네. 누가 오면 거들어달래서 물통을 머리에 이려는 것이지. 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하고 물었지.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요 괜찮아요 하는 거야. 사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가 말하자 또아리를 머리 위에 반드시 놓더군. 그래서 거들어 주었지.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올라가더군. 5월 17일 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알게 되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아직 하나도 찾지 못했네. 대체 나의 어디에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기는 하네.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단지 잠시 동안만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뿐 우리의 길이 머지않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원망스럽네. 이 고장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다른 고장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군. 사람들이랑 거의가 비슷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대개의 시간을 소비하고 말지. 그러고도 얼마쯤 자유스러운 시간이 주어지면 도리어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소동을 벌이지.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기묘한 것이야. 그러나 이 고장 사람들은 모두 좋은 성격을 지녔어. 이따금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즐거움을 이 사람들과 즐기고 있네. 맛난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마음 놓고 죄 없는 농담을 유쾌하게 주고받네. 또 가끔은 피크닉을 가거나 댄스를 하지. 어쨌든 철없는 아이같이 그런 일에 열중하면 나는 정말 기분이 유쾌해지네. 다만 이 경우 그것 외에도 많은 힘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조리 쓰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힘을 조심스럽게 깊이 감추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죄거든. 하지만 오해받기 마련인 것이 역시 우리 인간의 운명이야. 내 어릴 때 같이 놀던 여자친구는 죽고 말았어. 차라리 서로 모르고 있었던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일 그녀를 모르고 있었다면 나는 자신을 향해서 넌 바보다. 넌 이 세상에서 구해선 안 될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내게는 그녀란 존재가 있었어. 난 그녀의 마음을, 그 멋진 영혼을 느끼고 있었다네. 그 멋진 영혼을 눈앞에서 느끼고 있으면 내 자신 내 이상으로 생각됐어.
그 까닭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내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야. 내 영혼의 어떠한 힘도 버려두진 않았던 거야. 그녀 앞에 나서면 내 마음이 자연을 파악할 때처럼 영묘한 기분이 되었어. 두 사람의 교제는 극히 미묘한 감각과 가장 예민한 이지가 짜내는 영원한 비단과도 같았어. 이 비단 무늬의 변화는 어느 것이나 모두 극단적이라고 생각되던 것조차 예배 없이 천재의 낙인이 찍혀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나보다 나이가 연상이었기에 그 사람은 앞서 무덤으로 가고 말았네. 나는 결코 그녀를 잊지 못할 거네. 그녀의 확고한 성품과 신성한 인종의 마음을. 2, 3일 전에 나는 버이라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용모가 잘생긴 소탈한 청년으로 대학을 갓 졸업했대. 머리가 좋다고 뽐내진 않았지만 자기가 남보다 박식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모양이야. 사실 여러 가지로 관찰하건대 노력가이면은 틀림없어. 학식이 좀 있지.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를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나를 찾아와서 바토에서 우드, 이 바토는 프랑스의 미학자이고 우드는 영국의 호메로스 연구가입니다. 드펠레에서 빈케르만, 이 드펠레는 프랑스의 화가이고 빈케르만은 독일의 미술사가입니다. 바토에서 우드, 드펠레에서 빈케르만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을 온통 늘어놓더군. 줄체르의, 이 줄체르는 독일의 미학자입니다. 줄체르의 제1부는 모두 읽었다는 등 하이네의 고대 연구에 관한 원고를 가지고 있다는 등 콧김이 대단하더군.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경청만 하고 있었네. 또 한 사람, 좋은 분을 알게 되었네. 공작 집안 출신의 법관인데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9명의 아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9명의 아이들과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맏딸에 대한 평판은 대단해.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므로 건강 가볼 생각이네. 그는 여기부터 1시간 반쯤 걸리는 사냥 덮별장에 살고 있지. 부인을 여인 후부터 읍내의 관사에 살고 있는 게 마음 아파서 허락을 얻어 그곳에 옮겨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외에도 두세 사람, 성질이 괴팍한 인간을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은 마음에 들지 않더군. 좀처럼 그 친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잘 있게. 이 편지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겠지. 사실 그대로니까. 5월 22일. 인생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일장춘몽이라고들 곧잘 말하지만 나 역시 언제나 그런 기분이 든다네. 인간의 활동적인 연구력을 제약하고 있는 멍해를 생각하거나 인간의 모든 활동도 결국은 우리의 가엾은 생존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밖에 갖고 있지 않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말일세. 그리고 또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의 벽에는 잊지도 않은 아름다운 모습이나 밝은 풍경이 그려져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연구를 만족하는 것은 덧없는 체념에 불과하다고도 생각되는군. 그렇다면 비례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네. 나는 나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찾아야겠네. 물론 모양이 뚜렷한 세계는 아니야. 오감과 희미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세계지. 그러므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유동하고 있네. 나는 꿈속에서 그러한 세계에 기꺼이 몸을 내던지고 있네. 견식이 높은 학교 선생이나 가정교사들은 입을 열면 한결같이 아이들은 자기가 왜 구하고 찾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나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이들과 똑같이 이 지상을 방황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참다운 목적을 향해 행동하지도 않고 오직 비스켓이나 과자, 회초리로 조종되고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일 뿐이지. 다만 아무도 그런 실정을 믿으려 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보다 명백한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면 자네는 틀림없이 반대 의견을 말하겠지. 아이들처럼 매일매일을 분별 없이 지내면서 인형을 끌고 다니거나 옷을 입히거나 벗기거나 엄마가 과자를 감추던 찬장 근처를 신묘한 표정으로 오락가락하고 드디어 소망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한 입에 털어넣고는 좀 더 줘 하고 졸라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겠지. 그럴지도 모르겠군. 행복한 녀석들이지. 그리고 또 자기들의 하찮은 일이나 자기들의 객기에까지 그럴듯한 명칭을 붙이고 자,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크나큰 사업이라고 떠버리는 사람들 역시 그래. 그러고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겠지.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행선지를 겸허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시민들 누구나가 작은 자기의 정원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천상의 낙원처럼 가꾸면서 그곳에서 낙을 찾는 일이며, 또 불행한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햇볕을 1분 동안만이라도 바라보고 싶다고 소원하는 인간, 그런 인간은 말없이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사람의 인간인 까닭에 행복하기도 하겠지. 더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속세의 속박을 받더라도 가슴에는 언제나 감미로운 자유의 감정을 지니는 법이야. 자기가 원할 때는 이성의 감옥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일세. 5월 26일. 자네는 내가 전서부터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은 알고 있을 테지.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저앉아 아늑한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싶어 했지. 여기서도 그런 기분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네. 읍에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발하임이란 곳이 있네.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가 매우 재미있네. 위쪽으로 난 오솔길을 지나서 마을을 나서면 갑자기 골짜기 전체가 바라 보이지. 요리집 주인 여자는 젊지는 않으나 애교가 넘치고 활발해. 술도 있고 맥주도 있고 커피도 있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걸작은 2그루의 보리수 일세. 교회 앞 작은 광장은 그 나무 그늘로 덮여 있다네. 광장 주위는 농가와 창고, 울타리를 둘러친 농가의 안뜰로 되어 있어. 이처럼 친근한 느낌이 드는 곳은 존처럼 없을 거야. 나는 요리집에서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이 광장에 내오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호메로스의 글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어느 맑게 갠 날 오후에 우연히 그곳을 갔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조용하더군. 4살쯤 된 사내 아이가 혼자 땅바닥에 앉아서 태어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갓난 아이를 2 다리에 올려놓고 2 팔로 제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어. 말하자면 안락의자 대신으로 말이야. 주위를 둘러보는 그 아이의 검은 눈은 발랄한데 정말 온순하게 앉아있더군. 그 광경이 내 마음에 썩 들었어. 나는 맞은편에 놓인 쟁기 위에 걸터 앉아서 이 형제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스케치했지. 거기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울타리와 창고의 문, 망가진 수레바퀴 2-3개를 있는 그대로 차례차례 그려 넣었어. 1시간쯤 지나서 무척 잘 정리된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되었네. 아무것도 멋대로 덧붙인 건 없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오직 사실적으로만 그리겠다는 생각이 한층 굳어졌다네. 무한히 풍부한 것은 자연뿐이네.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시민사회를 칭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화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네. 규칙에 따르면 인간은 몰취미한 것이나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진 않네. 마치 법률이나 예의범절로 수신한 사람은 결코 남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거나 손대지 못할 망나니가 되는 일이 없듯이, 그러나 그 대신 규칙은 반드시 진실한 감정과 진실한 표현을 파괴하고 만다네. 이것은 명확하네. 혹시 자네는 반대할는지 모르겠군. 규칙은 오직 제한하고 불필요한 등골을 자를 뿐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말이야. 그럼 어디 비유 한마디 해볼까? 그것은 곧 연애와도 같은 거야. 젊은 사내 한 사람이 어느 소녀에게 홀딱 반해서 날마다 그 소녀 곁에 붙어 살매 자기의 재능과 전 재산을 송두리째 바쳐서 소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자 안간힘 쓰는 것과 같이, 거기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속물 같은 남자 하나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게. 그가 말하길, 이봐 젊은이, 연애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그럴듯하게 해보지.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그 일부는 일에, 남은 휴식 시간을 아가씨에게 바치면 어떤가? 그리고 재산을 계산해서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그 나머지로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지 않은가? 또 선물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 생일날이나 명명일에 하는 게 좋을걸? 하고 말했다면 어떨까? 물론 그 충고를 따르면 유능한 청년은 되겠지. 나 역시 그를 이런 젊은이라면 관리로 채용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견지에서 영주에게 추천도 할 걸세. 그러나 연애만은 그러면 끝장이야. 그 청년이 예술가라면 그 예술 역시 끝장일 거야. 친구여, 천재의 흐름은 왜 희귀하게도 흘러넘쳐서 높은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 그 기슬 양쪽에는 범용,
이 범용은 평범하고 용렬하다 하는 뜻입니다. 범용한 신사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의 정자나 튤립 꽃밭, 채소밭 따위가 물결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하고 근심하며 미리 예방하는 뜻에서 제방을 쌓고 도랑을 팔는지도 모르지. 5월 27일 나는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비유와 설명만 늘어놓기에 정신이 팔려 그 후 그 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리는 걸 깜빡 잊고 있었군. 어제 띄운 편지로 단편적인 설명은 했지만 나는 완전히 그림과 같은 기분에 휩싸여서 그 쟁기 위에 2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다네. 그러자 저녁 무렵 한 여자가 아이들 곁으로 왔어.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순하게 앉아 있었지. 팔에 광주리를 걸친 여자는 멀리서부터 필립 정말 착하구나 하고 말을 걸었어. 내게도 인사를 했기에 몸을 일으켜 답례를 하고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지. 그렇다는 대답이었어. 그녀는 큰아이에게 빵 조각을 떼어주고 작은아이를 안아올린 다음 엄마답게 키스를 했어. 그러고 나서 필립에게 갓난애를 맡기고 제일 큰아이와 업에 장을 보러 갔더랬어요. 빵과 설탕, 흙으로 빚은 냄비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뚜껑이 열린 광주리에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더군. 어젯밤엔 이 한스가 막내 아들의 이름입니다. 어젯밤엔 한스에게 수프를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큰아이는 장난꾸러기여서 어제 그릇에 남은 죽 때문에 필립과 다투다가 흙냄비를 깨뜨려버렸지 뭐예요. 내가 큰아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그 위를 쫓으러 풀밭에 갔노라고 대답하더군. 그런데 대답을 미처 다 하기 전에 그 녀석이 달려와서 큰동생에게 개암나무 지팡이를 선사하더군. 잠시 서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그 여자가 학교 선생의 딸이고 남편은 사촌 형제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스위스에 여행 중이란 걸 알게 됐었네. 모두들 남편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편지를 띄웠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나섰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어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 싶어 걱정이 돼요. 나는 그녀 곁을 그대로 떠나기가 서운하여 아이들에게 각각 1크로이체르씩 나눠줬지. 막내 아들 것은 어머니에게 주면서 업에 가거든 수프에 곁들이는 하얀 빵을 사주라고 이러고 헤어졌다네. 친구여,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동료하는 마음을 진정시킨다네. 아득하고 즐겁게 자신의 좁은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이제 겨울이 왔군 하고는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들 말일세. 그 후에도 나는 가끔 놀러 갔지. 아이들과도 완전히 낯이 익어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는 버터를 바른 빵이나 야구르트를 나눠 먹지. 일요일에는 반드시 1크로이체르씩 지어준다네. 내가 기도 시간에 맞추어 가지 못할 때는 요리집 여주인이 대신 주도록 부탁을 해놨네. 아이들은 모두 나와 친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숱하게 모였을 때 그 아이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감정이나 솔직한 욕망의 반론은 보기만 해도 즐겁다네. 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애들의 어머니가 근심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말리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 5월 30일 지난번에 내가 그림에 대해 말한 것은 틀림없이 시에도 해당되는 말일세. 요컨대 탁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용기 있게 표현해야 돼. 말수는 적지만 많은 뜻이 포함되지. 오늘 내가 본 전경을 그대로 스케치하면 멋진 목가시가 됐을 거야. 하지만 문학이나 정경, 목가 따윈 아무래도 좋아. 자연의 현상에서 감명을 받으면 기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두를 꺼내면 자네는 무척 고상하고 우아한 것을 기대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열중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젊은 농군에 불과해. 내가 이렇게 서둘러 얘기하니 자네는 또 내가 과장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번에도 발하임이야. 이런 진귀한 일은 언제나 발하임에서 일어나거든. 보리수 밑에서 티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별로 마음이 맞지 않아 핑계를 대고 떨어져 있었지. 그런데 젊은 농군 하나가 근처의 집에서 나와 요즘에 내가 그린 쟁기를 고치고 있지 않겠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말을 걸었고 곧 친해졌지. 우리는 서로 신세 타령을 늘어놓고 이런 사람을 상대하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곧 친밀해진 거야. 그는 어느 과분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척 대우받고 있다는 거야. 입을 모아 여주인을 칭찬하는 품으로 봐서 아무래도 그 여주인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더군. 나이도 젊지 않고 첫 남편에게 혼이 나서 재혼할 의사가 없다나? 이 머슴이 여주인을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생각하는지는 그 말투만 들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네. 전 남편과의 불쾌한 추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기와 결혼해 주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모양이야. 이 남자의 순수한 애정과 성실을 자네에게 납득시키려면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군. 그의 몸짓과 표정, 목소리의 화음과 눈에 깃든 열정을 여실히 묘사하려면 위대한 시인의 솜씨가 필요할 거야. 이 남자의 전신에 넘쳐 흐르는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없을 걸세. 내가 어떠한 말로 표현하든 그것만은 불가능해. 이 남자가 그 여주인에 대한 관계를 내가 혹시 불순한 것으로 생각지 않을까 염려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부댁의 훌륭한 처신을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태도는 특히 내 마음을 감동시켰네. 그 여인의 자태를 말로 표현할 때 그 모습은 정말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감동적이었네. 그녀의 자태가 이 남자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놓지 않는 듯 싶더군. 그렇다고 젊고 아름다운 건 아니야. 나는 여태까지 그토록 절실한 욕망과 이룰 수 없는 열렬한 사모를 이처럼 순수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걸 본 일이 없네. 그뿐만 아니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지. 이 순진함과 진실함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속은 불타오르네. 이 사람의 의리와 착한 마음씨는 내가 이르는 곳마다 쫓아와서 나 자신도 그 때문에 사랑에 타오르기나 하는 것처럼 목마름과 동경을 느낀다네.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용서해 주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이 과부댁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어쩌면 그러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네. 차라리 사랑에 미친 사람의 눈으로 그녀를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네. 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지금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상을 깨뜨려야 하는가? 6월 16일. 왜 편지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모양인데 그러고 보면 자네도 역시 학자 선생이군. 내가 무척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겠지. 그 까닭은 이러하네. 즉 새로운 마음에 드는 벗, 지기가 생겼어. 내게는 무척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고 있네. 앞으로 멋진 그와 알게 된 사연을 순서대로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내게 잠이 무거운 듯 싶군. 나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 그러기에 나는 훌륭한 사실 기록자는 될 수 없는 걸세. 지극히 부적당하지. 천사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것도 꼭 들어는 맞는 표현은 아니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그런 말로 부르니까. 더구나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지, 왜 완전한지 얘기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니까. 정말 슬기롭고 순진하며 똑똑한 아가씨야. 게다가 명랑하고 부지런하며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런 말들은 모두 하찮은 공론에 지나지 않아. 보잘것없는 추상적인 언어지. 그 사람의 인품을 눈꽃만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 이 다음에, 아니야, 다음에는 안 돼. 지금 바로 얘기하지.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실은 고백하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3번이나 펜을 내던지고 말에 안장을 얹고 뛰쳐나가려 했었다네. 그것도 오늘은 가지 않기로. 아침에 맹세까지 하고 말이야. 그랬으면서도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올랐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창가로 달려갔었지. 못 참겠어. 그래서 결국 다녀왔지. 방금 돌아온 참이야. 빌헬름, 이제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자네에게 편지를 써내. 귀엽고 발랄한 아이들, 8명의 동생에 둘려 쌓여있는 그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슴이 뛴다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자네는 끝까지 읽어도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네. 내가 S라는 노법관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의 은신처라고나 할 작은 왕국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요즘 편지에 쓴 일이 있지. 나는 이 방문을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만약 우연한 기회에 그 조용한 고장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끝내 찾아가지 않고 끝났을지도 모르겠네. 내 주위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무도회를 연다기에 나는 기꺼이 참석했지.
나는 그 고장에 사는 착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아가씨를 파트너로 정했어. 나는 마차 한 대를 빌려서 거기에 내 파트너와 그녀의 사촌 동생을 태우고 무도회가 열리는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 샤롯테 S를 데리고 가자는 얘기가 나온 거야. 늘따라 객개간한 숲속의 사냥터 별장을 향해서 마차가 달릴 때 내 파트너의 사촌 동생이 말하더군. 지금 데리러 가는 분 정말 예쁜 아가씨세요. 주의하세요. 반하시면 나 몰라요. 하고 그녀의 사촌 동생이 덧붙이는 것일세. 왜요? 하고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파트너가? 하지만 이미 약혼한 아가씨인걸요? 상대편도 매우 훌륭한 남자분인데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안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뒤처리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셨대요. 하고 대답하는 거였어.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네. 사냥터 별장의 문 앞에 마차가 당도했을 때는 해가 스산에 지고 나서 아직 15분도 안 됐을 때였지.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여자들은 모두 소나기가 오지 않을까 근심을 했어. 휘끄무리한 잿빛 구름이 뭉게뭉게 지평선으로 몰려들 기세였네. 나는 기동량으로 주어들은 기상학 지식을 찌끄러대며 여자들의 근심을 씻어주었지만 실은 나 자신 아무래도 오늘 밤의 즐거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근심이 되더군.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대문께까지 마중을 나왔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롯데 아가씨는 곧 나오실 거예요. 하더군. 마당을 가로질러서 튼튼하게 지은 안채의 청계를 올라서 현관에 다다르니 여지껏 본 일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현관 홀에는 2살에서 11살까지의 아이들 여럿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날씬한 소녀 한 사람이 있겠지 않겠어? 키는 중키 정도이며 눈부시게 흰옷, 팔과 가슴 언저리엔 연 분홍빛 리본이 달려 있었어. 손에 든 흑방을 몰려든 아이들에게 그 나이와 식욕에 따라 잘라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 빵을 나눠받은 아이는 모두 고마워요 하더군. 진심이 깃든 목소리였어. 받기 전부터 귀여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있다가 마침내 저녁 식사용 빵을 얻으면 기쁜 얼굴로 달려가는 아이도 있었지. 성품이 조용한 아이는 천천히 그곳을 떠나 정문을 향해 트인 문 쪽으로 가더군. 손님이나 롯데 누나가 타고 갈 마차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어머, 실례했습니다. 선생님을 이런 곳까지 오시게 하고 여자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 곧 옷을 갈아입고 오겠어요? 집을 비울 동안에 해놔야 할 일이 몇 가지 있고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용 빵을 나눠주는 걸 깜빡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빵을 잘라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먹으려 들지 않는걸요? 나는 적당히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벌써 그 여자의 모습과 목소리 그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 그 여자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갔을 때야 겨우 제정신이 들었을 정도니까. 아이들은 조금 떨어져서 옆에서 나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귀엽게 생긴 막내둥이 곁으로 다가가자 뒷걸음을 치더군. 그때 마침 롯데가 문을 열고 나오며 루이야, 아저씨와 악수해라 하고 말했지. 그러자 그 아이는 선뜻 손을 내밀었어. 작은 코에는 코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을 수 없더군. 나는 롯데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지. 아저씨라뇨? 내가 아가씨와 친척이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지만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롯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 어머, 제겐 무척 친척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나쁜 분이라면 그거야말로 큰일이군요.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11살쯤 된 바로 밑 동생 소피에게 일렀어. 동생들 시중을 잘 들고 아빠가 말을 타고 돌아오시면 깍듯이 인사를 드리라는 부탁이었지. 그리고 꼬마들에게는 소피 누나의 말을 잘 듣고 그녀를 큰 누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일렀어. 아이들은 모두 잘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6살 난 금발의 장난꾸러기가 하지만 소피 누나는 롯데 누나가 아닌걸 우린 롯데 누나가 더 좋거든 하며 나서더군. 나이가 위인 사내아이 둘은 마차 뒤에 매달렸지. 누나가 나무랬지만 내가 나서서 숲이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자고 말했네. 장난치지 않고 얌전하게 있겠다는 조건으로. 모두가 자리를 잡자 여자들 간에는 인사가 오갔네. 입은 옷이나 모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오늘 밤 모인 손님들에 대한 꽤 신랄한 비평이 나올 때가 되자
로테는 마부에게 일러서 동생들을 내려주더군. 두 아이는 다시 한번 누나 손에 키스를 하고 싶어 했어. 큰 아이는 15살이지만 나이에 어울리게 상당한 애정을 깃들여서 작은 아이는 좀 난폭하게 키스를 했네. 로테는 두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시키고 그것이 끝나자 다시 마차를 달리게 했다네. 요전에 보내드린 책 벌써 다 읽으셨나요? 하고 내 파트너의 사촌동생이 로테에게 묻자 아니요, 아직 다 못 봤어요. 아무래도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쉬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 전의 것도 역시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 책 이름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 로테의 말에는 제대로 견식이 갖추어져 있었어. 내가 로테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음을 눈치채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만족스럽게 밝아졌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과 새로운 영혼의 빛이 그 얼굴에서 넘쳐 흐르더군. 로테는 이렇게 말했어. 전에는 소설을 무척 좋아했어요. 일요일 같은 날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미스 예니 같은 사람의 이 미스 예니는 당시 널리 애독된 감상적인 소설 미스 파니 워커스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미스 예니 같은 사람의 행복과 슬픔에 가슴을 두근거렸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즐거워요. 하기야 지금도 전혀 마음이 안 끌리는 건 아니지만 책 읽을 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히 취미에 맞는 것을 골라 읽게 되더군요. 나의 세계와 같은 세계를 묘사하고 나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해서 나 자신의 가정생활처럼 흥미를 가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의 것이 제일 좋아요. 물론 우리 집 생활이 천국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행복의 셈 같긴 하거든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네. 결국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지. 로테가 웨이크필드의 목사, 이 웨이크필드의 목사는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소설가 골드 스미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비평을 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만 열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두 짓거리고 말았네. 그러다가 로테가 두 여인을 향해 얘기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나도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왔지. 두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더군. 사촌 동생이란 여자는 가끔 나를 비웃는 듯한 얼굴로 바라봤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화제는 무도회의 즐거움으로 바뀌었네. 그러자 로테는 이렇게 말했어. 이러한 열정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서슴없이 고백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댄스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 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콩트르 댄스라도 치면 마음이 확 풀리고 마는걸요. 이 콩트르 댄스는 전원무곡을 말합니다. 로테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검은 눈에 넋을 잃고 있었네. 그리고 신선한 붉은 입술, 건강미 넘치는 발그레한 뺨에 마음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로테의 멋진 말솜씨에 매혹되어 그녀가 하는 말을 잘못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 자네라면 이렇게 말해도 알아주겠지. 마차가 무도회장 앞에서 먹고 내리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목류병 환자와도 같았어. 넓은 홀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고 음악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꿈꾸듯이 휘청거리며 모색 속으로, 이 모색은 날이 저물어 가는 어스레한 빛을 말합니다. 모색 속으로 녹아든 상태였네. 아우드란 씨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든가 이름 따위를 기억할 게 뭐람. 사촌이란 여자와 로테의 파트너인데 그 두 사람이 마차의 문까지 마중을 나왔다네. 그리고 각각 파트너를 데리고 갔네. 나도 내 춤 상대와 함께 홀로 들어섰지. 빙글빙글 돌며 미뉴엣을 추었어. 난 춤 상대를 계속해서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신통치 않은 상대에 한해서 언제나 마지막 악수를 하지 않으려 했어. 로테는 파트너와 함께 영국식 춤을 시작했어.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추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넨 알겠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군. 난 몸과 마음을 전부 기울여서 추었네. 춤추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려 하지 않았어. 댄스가 인생의 전부나 되는 듯이 거침없이 유연하게 몸 전체가 멜로디와 함께 녹아들었어. 로테 역시 춤추는 순간만은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야. 두 번째 콩트르 댄스를 신청하자 그녀는 세 번째 곡까지 약속해 주었네. 독일 무용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하는 품이
더없이 귀엽더군. 독일 왈츠를 출 때는 이 고장에서 처음 짝이 된 분과 끝까지 추는 게 유행이에요. 제 파트너는 왈츠를 별로 잘 추지 못하니 대신 선생님이 상대해 주시면 기뻐할 거예요. 선생님의 파트너도 왈츠는 싫어하죠? 하지만 영국 무용을 출 때 보았지만 선생님은 왈츠를 정말 잘 추시더군요. 만약 저와 추시고 싶으시다면 제 파트너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선생님의 파트너한테 가서 말할 테니. 물론 그러자고 했지. 내가 로테와 추는 동안 로테의 파트너는 내 춤 상대와 추도록 교습을 했어. 음악이 시작되자 잠시 우리는 팔을 여러 방면으로 돌려 맞추면서 즐겁게 추었는데 로테의 몸놀림은 말할 수 없이 경쾌하고 매력적이었어. 마침내 왈츠 차례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빙글빙글 돌아갈 때는 이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일어나더군. 우리는 교묘하게 그걸 피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길 기다렸지. 이윽고 못 추는 패거리들이 퇴장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게 되었지. 우리 외에는 아우드란의 한 쌍만이 기운차게 추고 있었어. 이토록 경쾌하게 춘 적은 처음이네.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을 껴안고 주위의 것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번개처럼 추고 또 추었으니까. 비렐론, 정말 확실히 말하지. 난 맹세했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이외의 누구와도 왈츠를 추게 하지 않겠다고. 비록 그 일 때문에 이 몸이 파멸한다 해도 좋아. 알아주겠지? 잠깐 쉬기 위해서 홀을 2바퀴 걸었네. 로테가 앉았어. 내가 간직해 두었던 오렌지가 큰 도움이 되었어. 이젠 그것이 몇 알밖에 남지 않았거든. 그러나 로테가 그것을 염치 없는 이웃자리의 여자 손님들에게 애교로 나누어 주었을 때 나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에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다네. 세 번째로 영국춤을 출 때는 우리는 둘째 번 커플이 됐어. 추고 나가면서 나는 한없는 기쁨에 젖었어. 더없이 순수한 기쁨을 마음껏 나타낸 로테의 눈과 팔에 눈길을 주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다가왔지. 나이는 젊은 편이 아니지만 표정의 인상이 매우 좋아서 다소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웃으며 로테에게 눈을 흘기더니 둘째 손가락을 세워서 스칠 때 2번이나 알베르트란 이름을 의미심장하게 말하더군. 실례지만 알베르트란 분은 누구신가요? 하고 로테에게 물었지. 로테가 대답하려는 순간 공교롭게도 팔자 스텝을 밟아야 했기에 서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서로 스쳤을 때 로테의 이마에 미묘한 그늘이진 걸 본 것 같아. 프롬나드를 추려고 이 프롬나드는 스퀘어 댄스로 상대의 팔을 끼고 걷는 스텝을 말합니다. 프롬나드를 추려고 내게 손을 내밀며 로테는 이렇게 말했어. 숨겨도 소용없군요. 제 약혼자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별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야. 이곳에 오는 도중 동행한 여자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사모하게 된 로테와 관계지어 생각지 않았던 탓인지 역시 나는 놀라고 말았네. 나는 그만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나도 모르게 다른 무리의 커플 속에 뛰어들고 말았어. 댄스는 질이 멸렬해졌으나 로테가 침착하게 리드해 주었기 때문에 이내 원상으로 돌아왔네. 댄스가 끝나기 전에 번개가 점점 세게 치더니 뇌성이 음악 소리를 지워버리고 말았네. 번개는 아까부터 지평선에서 번쩍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거든. 그러나 3명의 여자가 열에서 빠져나가자 그녀들의 파트너도 뒤를 따랐네. 삽시간에 무도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음악이 딱 멈추었네. 무언가 기쁜 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벼랑간 불행이나 무서운 일이 닥치면 여느 때보다도 더 격렬한 충격을 받지. 대조가 뚜렷이 느껴지기 때문일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감각이 그 직전까지는 개방되어 민감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보아하니 여자들은 모두 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그 중에서도 야근 사람은 구석으로 가서 창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더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앞의 사람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사람도 있고 2사람 사이에 파고들어서 울면서 둘을 껴안는 사람도 있었네.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지. 개 중에는 또 완전히 낭패해서 혼란을 틈타 아가씨의 입술을 훔치려는 뻔뻔스런 신사를 내치지 못하는 여자도 있었네. 겁에 질린 귀여운 입술이 신에게 드리는 기쁜 기도를 키스로 억누르려고 남자들은 분주했다네. 남자들 가운데 들으는 밑으로 내려가 담배라도 피울까 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자 이 무도의 여주인공이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했지. 덧문이 닫히고 커튼이 달린 방으로 안내하겠다는 거야. 아무도 이의가 없더군. 그 방으로 가자 로테는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모두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자고 했네. 보아하니 성미가 급한 친구들은 벌써 별로 키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술을 뾰족하게 내민 채 응석을 뜬 모양이야. 그런데 로테의 제안이 뭔 줄 아나? 숫자 놀이였다네. 아셨죠? 내가 오른편에서 왼편을 향해 빙글빙글 돌 테니 여러분은 차례로 자기에게 맞는 수를 대셔야 해요. 우물거리면 안 돼요. 막히거나 잘못된 분은 뺨을 찰싹할 거예요. 이렇게 1000까지 세기로 하죠. 정말 구경거리였어. 로테는 한쪽 팔을 들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맨 첫 번째 사람이 1 하고 외치면 그 다음 사람이 2, 그 다음 사람이 3 하는 식이야. 그러는 동안에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누군가가 틀리기 마련이지. 그러면 뺨을 찰싹 얻어맞지. 큰 소리로 웃는 동안에 그 다음에 또 틀려서 찰싹. 나도 2대 맞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세게 때린 것 같아서 기쁘더군. 1000까지 세기도 전에 이 게임은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끝났지.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바싹 다가 앉았어. 뇌우는 이미 지나간 후였지. 나는 로테를 따라 홀로 돌아왔는데 도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장난으로 번개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네. 저 역시 굉장한 급쟁이인데 다른 사람의 용기를 복두드려고 대담한 행동을 하다 보니 나 자신에게도 용기가 솟았어요. 우리는 창가로 갔네. 멀리서 우레가 울리고 있었어. 세찬 비가 기분 좋게 지면을 두드리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장미내음이 우리 있는 곳까지 풍겨왔네. 우리는 창턱에 팔굽을 세우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따금 그 눈길이 하늘을 향했다가 내게로 옮겨졌어.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네. 그녀는 내 손 위에 손을 포개고 클럽스톡, 이 클럽스톡은 독일의 시인으로 근대문학, 특히 감상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의 이름이랍니다. 클럽스톡 하고 말했어. 나는 곧 로테가 마음에 떠올린 클럽스톡의 멋진 총괄을 생각해내고 이 암호에 의해서 로테가 내 몸에 쏟은 줄기찬 감정의 분류 속에 가라앉고 말았네. 참을 수가 없이 나는 로테 위에 몸을 굽히고 흘러내리는 환희의 눈물과 함께 키스를 했지.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 숭고한 시인 클럽스톡이여. 그대는 이 두 눈동자에 깃든 당신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보아라. 앞으로 다시는 그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6월 19일. 지난번 편지는 어디까지 썼는지 기억이 없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자리에 든 것은 확실히 새벽 2시였어. 만일 자네를 앞에 앉히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아침까지 자네를 붙잡고 짓거렸을 걸세.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은 아직 쓰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합한 날이 아니네. 해돋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장엄했네. 이슬이 뚝뚝 흐르는 숲, 빛이 소생한 듯한 산뜻한 불판, 동행하는 여자들은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 제 생각할 것 없이 당신도 주무시면 어때요? 하고 로테가 말하더군. 그 눈을 보고 있는 동안은 전혀 잠들 염려는 없어요. 하고 대답하고 나서 로테를 바라보았지. 끝내 우리 둘은 로테의 집 문 앞까지 졸지 않고 왔네. 하녀가 가만히 문을 열어주더군. 아빠와 동생들은? 하고 로테가 물으니 모두 편안히 주무시고 있다는 대답이었어. 오늘 중에 또 만났으면 한다고 말하고 헤어졌는데 로테가 승낙했기 때문에 나는 거길 다녀온 참이야. 자, 이때부터 태양도 달도 별도 내게는 아무래도 좋아. 밤과 낮도 없어. 전 세계가 온통 내 주위에서 자취를 감췄으니까. 6월 21일. 나는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떻든 나는 인생의 기쁨을,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았어. 자네는 저 발하임이란 곳을 알고 있겠지? 난 그곳이 마음에 쏙 들었어. 그곳이라면 로테가 있는 곳까지 반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곳에 있으면 나라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일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발하임을 내 산책의 목표로 선택했을 때 설마 그곳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내 모든 소망은 저 사냥터 별장에 숨어있네. 멀리 산책을 나간 길에 어느 때는 산 위에서
또 어느 때는 개울 건너 평지에서 얼마나 여러 번 그 별장을 바라봤는지 몰라. 빌렐름, 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네. 인간의 욕망 이상으로 자기를 확대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멀리 헤매려 했다네. 또 나아가서 자기를 억제하고 옛부터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그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걸어가려는 내심의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네. 이상해. 내가 여기에 와서 언덕에 올라 아름다운 골짜기를 바라보면 주위의 풍경이 나를 강하게 잡아당기네. 거기에는 작은 숲이 있다. 저 나무 그늘로 스며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곳에는 산정이 있군. 거기 서서 넓은 세상을 바라봤으면. 잇따라 전개되는 언덕과 유순한 골짜기. 아, 그 속에 이 몸을 숨겼으면 얼마나 좋으랴. 나는 급히 가보고 다시 돌아왔다네. 소망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네. 미래라는 것도 먼 곳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거대하고도 어렴풋한 것이 우리의 영혼 앞에 가려놓여 있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삼켜져 버리고 마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내에 던져서 오직 하나의 아름답고 장엄한 감정이 넘치는 환희로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동경하고 있다네. 그런데 급히 달려가 보면 그곳은 이곳이 되고 말며 모두가 제자리 걸음이야.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좁아 터진 데서 헛되이 도망친 행복을 찾아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이 들뜬 뜨돌이라도 끝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되돌아오며 자기의 작은 집에서 아내 곁에서 아이들의 단란 속에서 그날의 일 속에서 넓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찾아내게 되지. 나는 해돋이와 함께 발하임으로 가 요리집 참외밭에서 완두콩을 손수 따다가는 껍질을 까며 호메로스를 읽었다네. 그러고는 부엌에 가서 냄비 한 개를 들고 나와 버터를 두르고 콩을 넣고 불 위에 얹은 다음 그 위에 앉아서 볶았지. 순간 페넬로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숙한 여성인데 남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수많은 구원자를 물리치고 끝까지 정조를 지킨 사람이라 합니다. 순간 페넬로페의 우악스러운 구원자들이 소나 돼지를 잡아서 불에 굽던 전경이 여실히 떠오르더군. 부족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특징만큼 내 마음을 조용하고 진실한 기분으로 채워주는 건 없어. 고맙게도 나는 지금 그런 가식도 없이 그러한 시대의 생활상을 내 자신의 생활 속에 짜놓고 있는 거야. 흡족한 기분이야. 그 사람들은 손수 가꾼 양배추를 자신의 식탁에 올리네. 양배추뿐만 아니야. 그것을 심은 아름다운 아침, 물을 준 즐거운 저녁,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던 기쁨의 나날, 그러한 나날 전부를 순간 속에서 또다시 맛보고 있는 인간의 단순한 기쁨을 힘차게 만끽하고 있으니까. 6월 29일 그저께 마을의 의사가 로테네 집을 찾아왔네. 그때 나는 뜰에 앉아서 로테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놀고 있었네. 내 위에 기어오르는 아이도 있었고 나를 놀리는 아이도 있었지. 나도 그 아이들을 간지러거나 함께 어울려 큰 소리로 떠들어댄 바람에 대단히 소란스러웠어. 의사 선생은 진흙을 빚어서 만든 고루한 꼭두각시 같은 둔한 사람이라 얘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옷소매의 주름을 바로 세우거나 대화 중에도 줄곧 넥타이 끝을 조끼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더군. 그렇게 해야만 신사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어. 나는 그 사내가 뭘 하든 혼자 짓거리게 놔두고 아이들이 망가뜨린 카드로 만든 집을 다시 세워주었지. 그 후 의사는 온 마을에 험담을 늘어놓고 돌아다닌 모양이더군. 그 집 아이들은 원래가 버릇이 없지만 베르테르 덕분에 그것이 더 심해졌다고 말이야. 빌헬름, 이 세상에서 아이들만큼 우리 기분에 맞는 것이 또 있을까? 아이들의 모습을 주위에 보면 훗날 세상에 나와서 필요해질 여러 가지 미덕이나 힘의 징조가 인정돼. 고집불통 속에서는 장차 그 무엇에도 동하지 않는 견고한 성격이 보이고 장난 속에서는 거친 쇠파를 타넘어가는데 필요한 믿음직한 유머와 위트가 인정되지. 더구나 전부가 깨끗하고 실로 유순해. 그럴 때 나는 인류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여기에 인류의 스승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언제나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너희가 만약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고 말이야. 여보게, 우리 역시 아이들과 어떻게 다른가? 차라리 우리의 모범이라고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낮추어서 보고 있네. 의지를 지니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도 의지를 지니면 안 되는 걸까? 대체 그렇게 할 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이들보다 나이가 들었으므로 영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거리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커다란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을 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어느 쪽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는 이미 아득한 옛날에 결판이 나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것은 모두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하기야 이것도 새삼스레 오늘 비롯된 일은 아니겠네마는.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척도로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지 잘 있게 빌렐름.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군. 7월 1일 이 불쌍한 나의 심장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욱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로테가 환자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네. 로테는 2, 3일 동안 읍내의 어떤 얌전한 부인 곁에서 지내게 되었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 부인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디 임종의 머리맡을 로테가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네. 나는 지난주에 성 무슨 교회의 목사를 찾아갔었지.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의 마을인데 4시가 다 되어 도착했어. 로테는 바로 민 여동생을 데리고 갔어. 2개의 커다란 호두나무가 그늘을 만든 목사관 정원에 들어서자 늙은 목사는 현관 앞 벤치에 앉아있다가 로테의 모습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마디가 많은 지팽이도 내던지고 달려나왔어. 로테도 달려가서 노인을 벤치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로부터 인사를 전하더군.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낳았다는 못생기고 더러운 목사의 막내 아들을 안아주었어. 정말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군. 로테가 노인을 상대해서 이제는 반귀머거리가 된 영감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크게 질러대며 얘기하는 포물. 갑자기 죽어버린 건강하는 젊은 사람들의 일이나 카르스바토 온천의 효험 따위를 들려주고 내년 여름에는 그곳에 보겠다는 노인의 결심을 칭찬하고 요전에 만나 배웠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노라고 말하는 거야. 난 그동안 목사 부인을 상대하고 있었지. 노인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잘생긴 호두나무를 칭찬하니까 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호두나무의 내력을 말하기 시작하더군. 사실 그 그늘은 정말 시원했거든. 오래된 쪽은 누가 심었는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요. 저 건너편 뒤에 있는 나무는 나와 우리 집 사람과 나이가 같으니까 돌아오는 10월이면 50살이 되는군요. 우리 장인이 저 나무를 심은 게 아침나절인데 아내가 태어난 것이 그날 저녁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장인이란 분이 내 스님 목사인데 저 나무를 얼마나 기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은 나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나는 가난한 대학생의 몸으로 처음 이 집에 왔었죠. 그때 저 사람은 나무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테가 딸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슈미트라는 사람과 함께 목장의 일꾼들이 있는 데로 갔다고 대답하더군.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계속했어. 자기는 여기에서 전임 목사 부녀의 사랑을 받아 처음에는 부목사가 되고 이었고 그 뒤를 물려받았다는 거야. 얘기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이 집 딸이 슈미트와 함께 마당에 들어와서 로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사를 했는데 사실 꽤 귀엽게 생긴 아가씨였어. 경쾌하고 몸이 단단하게 생긴 블루네트인데 이 블루네트는 머리카락이 금무스름한 여성을 가리킵니다. 블루네트인데 이런 사람하고라면 잠시 시골에서 함께 지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군. 그녀의 애인은 슈미트란 젊은이 말인데 그 태도로 보아 첫눈에 알 수 있더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애인은 얌전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로테가 아무리 함께 얘기를 나누자고 권해도 끝내 참여하질 않았어. 내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슈미트의 표정으로 그럴 거라고 알아차렸지만 이 사내가 얘기에 끼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고집불통에다 삐뚤어진 성격 때문이란 거야.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것은 점점 확실해졌어. 산보할 때 프리드리케는 로테와 함께 때로는 나하고도 함께 갔어. 그러면 보통 때는 살빛이 검은 슈미트의 얼굴빛은 눈에 띄게 흐려졌고 로테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프리데리케와 너무 친한 척 말을 건네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을 정도였어. 인간이 서로 괴롭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지. 특히 젊은이들이 일체의 기쁨에 대해서 가장 개방적일 수 있는 인생의 봄에
모처럼 얻은 즐거운 날들을 상을 찡그려서 헛되이 보내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다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 일로 화가 나 있는데 저녁에 목사관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서 우유를 마실 때 마침 화제가 인생의 기쁨이니 슬픔이니 하는 얘기로 옮겨졌으므로 이때다 싶어서 불쾌함을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네. 흔히 인간은 행복한 날이 적고 불행한 날이 많다고 불평하는데 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여기네. 만일 우리가 언제나 신이 매일 주는 것을 맛볼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러자 목사 부인은 이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요. 몸의 컨디션이 꽤 영향을 미치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짜증이 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부인의 말에 긍정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병으로 간주하고 무언가 약이 없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군요. 하고 로테가 참견을 했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모든 일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되는군요. 예컨대 제 자신이 그래요. 기분이 헝클어져 나쁠 때는 얼른 일어나 뜰로 나가죠. 스텝을 밟으면서 콩트르 댄스라도 몇 마디 부르면 금세 기분이 개운해지는걸요. 내가 대꾸했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도 불쾌하다는 것은 게으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일종의 나태니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에 기울기 쉬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분발시킬 힘만 있다면 만사는 손쉽게 진척되고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알게 됩니다. 프리데리케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지만 슈미트는 내 의견에 반대했어. 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답했지. 문제는 곧 불쾌한 감정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든 고맙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힘은 그것을 실험해 보기까지는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 병이 나면 사방팔방의 의사를 찾아서 헤매다니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괴롭더라도 절제하고 아무리 쓴 약도 찡그리지 않고 마시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는 노인도 우리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그쪽을 향해서도 큰 소리로 말을 했다네. 수많은 악덕에 대해서는 들어 설교가 있지만 불쾌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 설교단에서 얘기되는 일은 아직 본 일이 없어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은 업에 사는 목사의 일일 테죠. 농민들에겐 불쾌함이란 없을 거니까. 그러나 가끔은 괜찮을 것도 같군. 적어도 우리 마누라나 로테 아가씨의 아버님에게 말씀이야. 이 말 때문에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네. 본인도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지만 나중에는 기침이 나서 대화는 한때 중단되었었지. 그러자 그 청년이 또 나섰어. 당신은 불쾌한 감정을 악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의하면 아무래도 과장된 말같이 여겨지는군요. 천만에 자기와 남을 동시에 상처 입히는 것이 어째서 악덕이 아닙니까? 서로서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각자가 때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마저 서로 빼앗아 가야 하나요?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는 사람, 그처럼 갸륵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이 불쾌한 감정이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은밀한 불만, 즉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요? 한편 이 불만은 언제나 형편없는 허영심에서 도발된 질투심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불쾌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열중해서 말했기 때문에 로테가 보고 미소 지었네. 프리데리케의 눈에는 눈물이 번져 있더군. 그것을 보자 나는 좀 더 힘을 얻어서 말을 계속했네. 남의 마음을 휘어잡은 자기의 힘만 믿고 남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소박한 기쁨을 빼앗으려 하다니 그런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폭군이 즐거운 우리 만족의 한순간을 질투가 끼어든 불쾌한 감정으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한 순간은 이미 이 세상의 여한 선물, 어떠한 친절에 의해서도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찼네. 여러 가지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눈물이 솟아나왔던 거야. 행복은 매일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너는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친구들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즐김으로써
그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니면 너는 친구의 마음이 간절한 정열로 괴로워하고 슬픔으로 동요하고 있을 때 한 방울의 진정제를 줄 수 있는가? 그리하였고 너 때문에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그 소녀가 위험한 병에 걸려 바싹 여위고 병석에 누워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창백한 이마에 임종의 식은 땀을 끊임없이 흘릴 때 너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같이 그 앞에 서서 이제는 무슨 수를 써본들 절망임을 절실히 느끼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방울의 강장제, 한 조각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뉘우침이 없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불안과 초조에 몸을 태우고 있을 때 너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지난날에 목격한 하나의 전경이 추억으로 짓누르듯 떠밀려와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손수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네. 로테가 자 돌아갑시다 하고 말했을 때야 겨우 정신을 차렸네.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매사에 너무 열중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자신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나무라면서 자중하라고 이러더군. 아, 나의 천사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구려.